한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후와 육상 생물 다양성, 그래서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육상 생물 붕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 하면,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큰 사막이 뭐죠? 사하라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에도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불면은 엄청나게 많은 모래 폭풍이 아마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폭풍이 일어나는데요. 그 폭풍이 사막에만 그치지 않고 사실 바람을 타고 모래가 바람을 타고 가서 대서양과 그다음에 바다 건너 아마존까지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 바람이. 그래서 그 토양 속에 들어있던 여러 양분들이 바다에 떨어지고 또 아마존에 떨어지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그 바다의 어떤 오염, 특정 지역에서 그 모래 먼지 때문에 오염인자가 될 수도 있고요. 공기의 오염인자, 또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 아마존의 그 비옥한 토양을 더욱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는 하나의 시스템이죠. 거대한 시스템이고요. 우리가 생물 붕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생물 붕괴는 고립된 지역은 아니에요. 다른 지역으로부터 끊임없이 물질이 순환돼서 들어오고 또 물질이 순환돼서 나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생물 붕괴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생물 붕괴가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기후, 이 기후에 의해서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기후의 여러 가지, 여기서는 바람만 얘기하고 있죠. 바람은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열, 수분, 식물의 영양분, 또 인간이 대기로 방출하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을 운반하는 지구 순환계의 일부입니다. 즉 바람이 지구의 어떤 따뜻하게 데펴진 공기를 순환시켜주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물을 끓이면 물이 막 이렇게 대류를 하면서 흐르면서 전체 그 그릇 안에 있는 물들이 다 뜨거워지듯이, 마찬가지로 바람도 에너지를 옮겨다 주는 어떤 그 수단이 되겠죠. 또 바람은 기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볼 소위 말한 무역풍, 편동풍, 편서풍과 같은 이런 어떤 타골풍뿐만 아니라 또 지형에 따라 부는 바람들, 이런 것들이 기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제가 요즘 감기가 걸려서, 감기가 아니라 인후염이 걸려가지고 막 가래도 끓고 그래요. 자, 날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날씨와 잠시 후에 본 기후가 있는데요. 날씨는 한 지역의 어떤 순간적인 대기 상태를 날씨라고 합니다. 날씨라고 하고, 이 날씨를 좌우하는 것은 여러분 공기의 덩어리들이겠죠. 기단이라고 불리는 공기의 덩어리들이 이 날씨를 좌우해요. 지구의 공기는 끊임없이 이동을 하고 있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구의 잠시 후 살펴볼 이 지구 안에, 우리 지구 안에 하나의 지구이긴 하지만 각 지역이 받는 에너지,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환경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뭔가 에너지를 좀 평등하게 나누려고, 이 에너지가 이제 예를 들어 적도 지방에 많은 에너지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다른 지역으로 막 넘겨주려고 하다 보니까 뜨거운 공기들이 막 이동을 하고, 그 와중에 공기들도 차가운 공기들도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서로 섞이면서 이 지구의 이제 에너지들을 균일하게 분포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활발하죠. 활발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공기들도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국지적인 날씨를 결정하는 그런 두 가지 전선을 보고 있어요. 항상 맑은 날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떤 날은 비가 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막 천천히 구름을 끼면서 넓은 구름을 끼면서 비가 오는 그런 때도 있고요. 어떤 날은 갑자기 소나기처럼 갑작스럽게 비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단들이 서로 만나는 것, 특히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패턴이 두 가지 정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온난전선, 나머지 하나가 한랭전선이에요.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자,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공기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고요. 따뜻한 공기가 거기에 서서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가벼워요? 차가운 공기가 가벼워요?
네, 따뜻한 공기가 가볍죠.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근데 따뜻한 공기는 어느 공기가 더 많은 수분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보통. 보통. 진규 선생님. 네? 어떤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수분을 좀 더 많이 포함하고 있을까요? 차가운 공기가 많이 포함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따뜻한 공기죠. 왜 이렇게? 자, 따뜻한 공기는 여러분 우리가 뭐랄까? 그 수증기 포화도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따뜻한 공기일수록 더 많은 수증기를 담을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에 따라서 서서히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수분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수증기들은 차가워지면 즉 차가워지게 되면 이게 응결되기 시작해서 구름을 형성합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구름이 굉장히 넓게 우포하게 돼요. 넓게 우포하는 구름이고, 자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그 구름이 저 높은 지대까지 가고 많은 응결되게 되면 비가 내리게 되죠. 그래서 넓은 지역에 걸쳐서 비가 내리는 그런 형태의 그런 날씨를 보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 따뜻한 공기가 딱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차가운 공기가 확 치고 들어오는 곳이죠. 차가운 공기는 보통 무겁기 때문에 이 경우 이제 아래에서 급작스럽게 들어가고, 또 이 차가운 공기가 이 따뜻한 공기 위로 올리죠. 갑작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난원 같은 굉장히 위아래로 길쭉한 구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소나기 구름이라고 불리는 그런 구름들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비가 내립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기 때문에 얘는 이제 따뜻한 공기 밀어내죠. 비가 갑자기 오고 갑자기 좀 시원하고 서늘하고 하지만 그렇지만 날씨가 좋은 날씨가 맑은 날씨가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고기압과 저기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압은 자 여기서 여기서도 볼 수 있겠지만 고기압은 기압이 공기의 덩어리가 굉장히 공기가 많은 곳에 우리가 고기압이라고 해요. 저기압은 공기가 적은 곳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쌓았어요, 이렇게 모래에 쌓고 모래가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 그 모래가 많이 쌓인 곳이 고기압, 모래가 적게 쌓인 곳이 저기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래가 많이 쌓인 곳은 모래가 위로 가려고 하나요? 아래로 가려고 하나요? 그 모래가 아래로 이렇게 흩어지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공기가 많이 돼 있는 고기압 지역에서는요, 공기가 하강을 해요. 그러니까 저 위에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하강하면서 따뜻하게 되죠. 자, 그러면 위에서 품고 있던 수증기가 따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응결되나요? 아니면 응결되지 않나요? 그렇죠. 고기압 지대는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보통은 서늘한 날씨고요, 맑은 날씨를 내보내요. 구름이 끼지 않아요. 그런데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움푹 들어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공기가 위로 상승하려고 합니다. 자,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 따뜻했던 밑에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수증기를 응결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압 지대에서는 보통 날씨가 흐리게 돼요. 구름이 끼고. 그리고 고기압과 저기압은 항상 옆에 친구처럼 항상 같이 다니죠. 모든 지역이 고기압, 모든 지역이 저기압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그 기상도 같은 걸 보게 되면 고기압, 저기압들이 막 움직이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날씨를 좌우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토네이도가 보여요. 지금 회오리 지면서 올라가는, 즉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끼치는 여기 지금 토네이도와 이 다음 페이지에 보이는 열대성 저기압, 태풍이나 사이클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자, 토네이도는 사실 우리나라 상황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토네이도가 용오름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가끔 일어났죠. 근데 이제 용오름 현상과 주로 용오름은 바다에서 일어나는데 미국에서 연구된 미국에서 발생하는 토네이도는 사실 땅 위에 생겨요. 왜 생기냐 봤더니 저 캐나다 북쪽은 추워요, 안 추워요? 안 춥죠. 그리고 미국은 정말 거대한 평원입니다. 지금 미국 대륙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 캐나다 위쪽에서 온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요. 그리고 미국의 남쪽, 저기 그 카리브해 쪽에 있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있죠. 이것들이 이렇게 서로 마주치는 미국의 중부 지역에서 토네이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만났을 때 갑자기 공기가 이렇게 회오리 치면서 상승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미국이 토네이도 때문에 미국 중부 지역이 크나큰 피해를 보고 있죠. 집도 막 부서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몇 개 영화도 있었어요. 옛날 토네이도 막 연구하는 그런 영화도 있긴 한데 급작스럽게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전한 깔때기 모양의 구름이 지상에 생기는 것이 토네이도고요. 열대성 저기압은 따뜻한 바다 위에서 생겨요. 열대 바다.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 태풍은 어디에서 주로 생기죠? 여러분? 태풍 생기는 것들 필리핀 근처 바다에서 처음 생기게 되죠. 필리핀은 적도에 놓여 있습니다. 거의 적도에 놓여 있고요. 자, 이런 애들이 열대성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저기압이에요. 저기압.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아래에 있는 공기가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위로 상승하게 되면서 생기는데 특히 열대 바다는 정말 많은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죠. 열대 바다, 즉 낮은 지역에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거대한 구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얘들이 소용돌이를 치는데 이 소용돌이의 패턴이 있어요. 우리 북반구와 남반구가 소용돌이 방향이 달라요. 왜 그렇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구의 자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이 생겨요. 지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회전을 하죠. 회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 자전 현상으로 인해서 적도의 북쪽과 남쪽은 정반대 방향으로 전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도의 북쪽, 즉 북반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요. 남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싱크대에 물을 내렸을 때 싱크대 물이 그냥 쭉 빠지는 게 아니라 회오리를 돌면서 내리죠. 잘 보시면 시계 반대 방향 회오리를 돌아요. 제가 예전에 출제 같은 거 다니면 딱 밥 먹고 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나면 30분 정도 산책하는 시간을 줘요. 근데 이제 산책하는 곳이 넓지 않습니다, 보통. 근데 이제 출제위원 교수들이 주로 이렇게 도는데 희한하게 전부 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사람이 가끔 그런 약간 그 반골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반시계. 그러면서 어떤 교수님이 이게 우리가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면서 우리 유전자에 내장이 되어 있다는 등 막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수증기를 포함한 이것들이 여기 나오죠. 특히나 애들이 이제 보통은 그렇죠. 여기 열대에서 충분한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공기가 점점 이제 올라오면서 커지게 되고요. 태풍이나 이런 어떤 미국 허리케인 같은 영향을 끼치는 곳은요, 내륙 깊숙이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내륙 깊숙이 올라오면 저기압으로 바뀌죠. 얘들이 계속 수증기를 공급받아야 그 구름과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일단 바다 위에서 얘들이 위력을 펼치게 되죠. 자, 기후는 날씨와는 달리, 날씨가는 단기간에 어떤 사건이지만 기후는 한 지역의 장기간의 기상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후를 결정하는 요인 크게 두 가지가 뭐냐면 평균 기온, 평균 강수량이에요. 잠시 후 우리 생물 분계를 보겠지만 생물 분계, 즉 기후가 우리 그 지역에 사는 생물들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기후, 즉 강수량과 그 온도에 의해서 식생이 결정이 되죠. 식물이 어떤 식물들이 살 것이냐. 사막 기후면 강수량 적어요. 기온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막 기후의 식생, 그리고 그 식생을 먹고 사는 동물, 또 이런 동물과 식물들은 각각의 기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가장 적응된 그런 종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는 매우 중요하죠. 이 기후는 이 동식물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도. 자, 여기 그림을 보세요. 기후는 여기 정의의 한 지역의 장기간의 그런 기후 상태죠. 기상 상태가 되겠고요. 강수량과 평균 기온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강수량과 평균 기온은 지금부터 살펴보겠지만 위도, 고도, 그다음에 해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겠고요. 또 이것들은 결국은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뭘 먹고 사는지. 자, 우리는 결국은 지금이야
얼마든지 외국에 있는 물건들 수입해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옛날에는 자기 지역에 사는 어떤 그런 먹거리를 먹고 살았겠죠. 그것들도 결국은 이 기후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겁니다. 각 지역마다 독특한 삶의 방식이 생길 수 있었던 거. 물론 이거 삶의 방식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역시 마찬가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되겠어요. 지구는 둥글지만 지구에 각각 사는 곳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자, 여기 여러 기후대를 지금 8가지 기후대로 지금 7가지 기후대로 얘기하는데 밑에 고지대나 아니면 주요 용승류 지대는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주로 보시죠. 극지. 여러분 극지라고 하는 건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곳이죠. 어디에 있어요? 주로 극지는 북극과 남극에 극지가 형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요. 북극과 남극. 그 다음에 아극지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극지. 우리가 뭐라고 옛날 툰드라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붙이기도 해요. 얼음으로 덮여 있으면 사실 식물이 살 수는 없습니다만 툰드라 같은 경우에는 얼음이 겨울에 쌓여 있다가 여름에 녹아요. 그렇죠? 여름에 녹을 때 잠시 식물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냉대 지역, 냉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대가 있고 건조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대가 있고요. 고지대는 높은 고산지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히말라야 같은 곳들 또는 미국의 로키 산맥 같은 곳들 이런 것들이 고지대에 해당되겠습니다. 고지대, 로키 산맥, 반데스 이런 부분들은요. 고지대는 우리의 그 위도에 따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실 여기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같은 데 가면 아프리카의 그 높은 산에 가게 되면요. 밑에는 열대 지방이지만 올라가면 온대 지역도 있고 올라가면 또 추운 지역도 있어요. 그 아프리카 그 열대 지방에 있는 높은 산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후대의 어떤 특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좁은 지역 내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승류 지대가 있습니다. 자, 용승류 지대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이렇게 약간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해류가 나타나 있죠. 해류를 지금 뭐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이르긴 하지만 해류도 우리 기후에 정말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주변에 흐르고 있는 이 해류 보세요. 쿠로시오 해류.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쿠로시오 해류는 저 따뜻한 공기를 우리한테 갖다 줘요. 그러니까 따뜻한 해류는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을까요? 적게 포함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어떤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네,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차가운 해류는 자 태평양을 보시게 되면 역시 그 이 북반구 쪽으로 보면 그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군요. 이거는 지금 보게 되면 이 해류가 이렇게 이쪽 태평양의 서쪽, 즉 우리나라 쪽에 이렇게 구로시오해로 올라와서 저 위에서 한류가 이렇게 다시 이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이렇게 캘리포니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잠시 후에 볼 우리가 그 무역풍의 영향이 있어요. 무역풍과 그러니까 밑에서 태평양의 적도 지역에 이렇게 바다가 해류가 이렇게 늘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고 남반구 쪽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무역풍의 영향이에요. 강력한 무역풍에. 그래서 여기에 부딪히면은 이렇게 오는 해류가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꺾여서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꺾여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올라갔으니까 또 내려오는 해류가 있어야 되는데 차가운 물들이 내려오게 되겠죠. 보통 이렇게 차가운 물이 내려오는 이쪽 지역은요 건조한 지역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이 지역은 여름 지역이 굉장히 서늘하고 건조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캘리포니아 지역은 여름에 되게 건조해요. 비가 별로 안 내려요. 대신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겨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후를 예를 들어 옛날에 그 지중해성 기후 여기서는 차파레라고 불리는 그런 기후가 되는데 그런 지중해성 기후가 여기가 형성이 돼서 포도 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이 뭐죠 와인 생산되는 게 잘 되는 것도 있어요. 그 비슷한 게 남반구가 여기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랑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남반구도 칠레나 이런 곳은 비슷한 기후대예요. 비슷한 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칠레산 와인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시죠? 다 그런 어떤 기후대 그런 기후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잘 모르지만 와인용 포도는 우리가 먹는 거봉이라든지 캔베가 같은 포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좀 작고
Y인형 포도가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기 용승지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얘기하겠어요. 용승지대는 물이 솟아 올라오는 곳을 용승이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물이 솟아 올라오는 곳들. 자, 전 지구적인 대기 순환. 우리가 기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이 대기의 순환은 이 여기 보이는 네 가지 특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 불균등한 지표면의 가열이 있겠죠. 자, 우리 지구는 동그랗죠. 공처럼 생겼어요. 그죠? 아마 선생님도 많이 배웠겠지만 동그랗게 때 태양이 이렇게 비치게 되면 적도 지역은 같은 태양 광량의 넓은 지역이 좁은 지역이 받아요. 그러니까 같은 예를 들어 1제곱미터라 하면은 적도 지역은 더 많은 태양빛을 받게 됩니다. 극지방으로 올라가면 태양빛에 비스듬히 들어가죠. 비스듬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곳은 같은 면적에서 적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더 많이 가열될까요? 적도 지역이에요? 극지방이에요? 적도가 훨씬 많이 가열되게 되겠죠. 그것도 일단 적도가 많이 가열되게 되니까 적도의 공기가 훨씬 더 뜨겁습니다. 적도의 공기가 위로 솟아오르죠. 그 다음에 저 위쪽은 반대 상대적으로 더 차갑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적도 중심에서 크게 공기가 상승하고 저쪽 그 극지방에서 하강하는 이런 어떤 그 셀이 만들어지게 돼요. 공기에. 자, 두 번째는 계절에 따른 온도와 강수량의 변화입니다. 계절이 존재하게 되겠죠. 계절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이 생겨요. 그죠?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가 기울어져서 이 경우 예를 들어 북반구의 여름인 지금 이게 23.5도 기울어진 쪽이 태양을 향하는 경우 이 경우가 우리의 북반구의 여름이 되겠죠. 남반구의 겨울이 되겠고요. 이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태양이랑 각도가 좀 더 높아져요. 태양이 좀 더 높은 곳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더 북반구가 대표지고 정반대로 23.5도 기울어진 이 자전축이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북반구는 태양빛을 덜 받게 되기 때문에 더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북반구의 겨울, 남반구의 여름이 되는 그리고 그 사이에 느낀 지역은 우리가 소위 봄과 가을이라고 불리는 그런 계절이 되겠죠. 자, 이런 계절의 변화도 역시 공기의 흐름을 많이 변화시킵니다. 또 지구의 자전이 있겠죠. 자전. 제가 스스로 돌아가는데 자전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까 얘기한 전향력을 만들어요. 전향력을 만들기 때문에 이 전향력은 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공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즉 공기도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원래는 그 지구에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저기 극지방에서 하강하는 이런 세포가 돼야 되는데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이것이 세조각이 나요. 이렇게 세조각이 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타골풍, 무역풍, 편서풍, 편동풍 이런 타골풍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지구의 자전 때문에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로컬하게 공기, 물, 땅의 특성들 지구의 여러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하죠. 이 사연이 없는 곳이 없어요. 어디는 산도 있고 어디는 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지구의 환경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 각각의 이런 어떤 지형들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지구에 그 생기는 자전에 의해 생기는 대류 흐름 우리가 셀이라고 얘기하죠. 이 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도에서는 여러분 다음 페이지 그림 있나? 자, 여기 보시면 적도에서는 공기가 상승해요. 공기가 상승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30도 지역, 이 지역에서는 공기가 하강하게 됩니다. 또 60도 지역에서는 다시 공기가 상승하고 그 지역에서 공기가 하강하게 되는 이런 셀들이 북반구, 남반구 3개씩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 셀들이 있고요. 자, 이 셀들에서 공기가 상층부의 공기가 바람이에요? 하층부의 공기가 바람일까요?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바람. 땅과 가까운 쪽이에요? 땅이랑 먼 쪽이에요? 땅이랑 가까운 쪽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땅이랑 가까운 쪽의 바람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자, 여기 적도에서 공기가 상승하면 여기 내려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적도에서 부는 바람은 적도랑 3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은 어때요? 위에서 일종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바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지금 30도에서 60도 중위도 지역의 바람은 여기서 올라가는 바람이 되겠고요.
거고요. 얘는 반대로 내려오는 바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구는 아까 자전을 한다고 그랬죠. 자전. 지구는 위에서 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돌아,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돌기 때문에 원래 내려가야 되는 바람이 얘가 이렇게 도니까 얘가 이렇게 꺾여요. 꺾이고.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는 애들도 꺾이게 됩니다. 꺾이게 되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틀어져요. 자, 적도 주변에 있는 바람은 원래 이렇게 위에서 내려 북풍이 돼야 되는데 북동풍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풍이 됩니다. 동풍. 이걸 우리가 타골풍 중에 무역풍이라고 해요. 타골풍은 해당 지역에서 1년 내내 항상 그렇게 부는 건 아니지만 우세한 바람을 우리가 prevailing wind 타골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중위도 지역에서는 저 꺾여가지고 남서풍이 불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서풍이니까 편서풍. 저 위쪽은 편동풍은 잘 언급이 안 돼. 왜냐면 거기 사람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강하지도 않기도 해서. 그래서 주로 무역풍과 이 편서풍이 우리 사는 기후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역풍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그 얘들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따져 보실까요? 적도의 땅에서는 굉장히 많은 습기를 갖고 있어요. 이게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구름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구름이 형성돼 비가 뿌려요. 그리고 비가 뿌리게 되면 이 공기는 수분을 많이 포함하게 될까요? 수분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 수분을 잃어버린 건조한 공기가 위로 내려가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니까 비가 뿌려질까요? 안 뿌려질까요? 내려오는 데다가 건조해요. 이 상층도. 비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위도 30도 지역 내 이 부분에 사막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사막지대 어디 있어요? 사막지대 하면은 사하라 사막 있죠? 여기. 자, 건조지대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있어요. 사하라 사막. 여기 위에 북이 한 30도 정도 됩니다. 여기가 북회기선이 23.5도가 되겠죠? 북회기선이 있고, 자 여기 약간 30도 근방, 또 열대 그 위에 온대 지역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 뭐 중국 내륙에 있는 고비 사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북아메리카에도 이 지역에 우리 그 뭐 뉴멕시코나 무슨 텍사스 이런 데 사막지대가 나타나죠. 여기에 사막지대가 있어요. 남반구 쪽은 대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막지대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유명한 사막, 호주의 사막들이 있죠. 여기 남이 30도 지역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내려온 그 지역에 사막이 많이 형성돼요. 비가 별로 안 내린단 말이죠. 여기 비가 많이 내리고요. 여기 또 다시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 또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비가 내리는 곳과 건조한 지역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 우리 지구에 크게 예를 들어 적도랑 60도 지역에서 비가 많이 내리고 30도 근처에서 비가 별로 안 내리는 그런 어떤 형태가 나타나요. 물론 항상 맞지는 않는 게 그 각각의 지형들도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조하지만 또 그 지역에 또 비가 많이 내리는 곳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거죠. 상승하면서 비를 뿌리게 되면 건조한 공기, 또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는 건조한 지역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 그 광합성 할 때 제가 용승에 대해서는 한번 언젠가 얘기한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용승은 바닷물이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바닷물이 상승하는 거 왜 중요하냐? 제가 여러분한테 열대 아름다운 바다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나요? 열대 바다? 없어요? 한때 신혼여행지로 각광받았던 곳 어디지? 인도양의 그 아름다운 섬? 몰디브. 가보셨어요? 가보고 싶죠? 네. 심심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신혼여행이니까 뭐 딴 데 안 돌아다니고 그런 데 가면 좋겠지만 심심할 것 같긴 한데, 자 몰디브 같은데 아니면 저기 호주의 그 열대 지방의 바다 보면 시퍼래, 하늘색이죠. 근데 우리 지역에 우리 선생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그 서해, 동해, 남해 바다는 어때? 하늘색인가요? 아니죠. 네. 자 하늘색과 하늘색인 것의 차이는 뭐냐면
플랑크톤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늘색인 곳은 플랑크톤들이 빈해요. 굉장히 없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물이 굉장히 새까만 곳은 플랑크톤이 정말 많은 곳이에요. 어느 쪽이 더 생산성이 높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역에 물고기가 많아요. 어장이에요, 어장. 자, 이 어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용승지대입니다. 바다는 특이한 곳이죠. 제가 전에 설명했나? 헷갈려, 막 다른데 강의한 거랑. 자, 빛이 투과할 수 있는, 바다에서 빛이 투과할 수 있는 지역은 수심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어느 정도요? 몇 미터 정도까지 빛이 투과할 수 있을까요? 응? 선생님 뭐 진정해. 200km? 200km 수심이 안 나오죠 우리나라. 전 세계. 약 한 200m. 200m. 200m 아래는 깜깜한 어둠이에요. 영원한 암흑. 자, 생각보다 깊지 않아서 놀랬죠. 한 100m 밑에만 내려가도요. 거의 바다가 파래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색깔을 볼 수 있는 게 약간 푸른 조명에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빛이 그만큼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의 빛을 통과하지 못하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몰디브 그 투명한 바다도 200m 위까지만 그게 빛이 통하고 그 밑에는 어둠입니다. 광합성은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광합성은 빛이 있는 곳, 즉 200m까지만 일어나요. 그 아래는 광합성 하고 싶어도 빛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광합성하는 플랑크톤들이 있는 곳에 그걸 먹고 사는 동물 플랑크톤이 있고 그걸 먹고 사는 다른 물고기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애들이 위에 있어요. 자, 얘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수명을 다해 죽으면 가라앉아요. 가라앉습니다. 바다에서 밑에 심해에서 보게 되면 눈처럼 떨어져요. 그런 플랑크톤 사체들이 쫙. 그럼 바다에 가라앉겠죠. 그럼 바다의 바닥에는 분해자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런 분해자들이 그들 사체를 분해해요. 자, 세체를 분해하면 여러분 분해가 되면 그것이 다시 재활용돼야 되겠죠. 그런데 바다에서는 위에 있는 애들이 이거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밑에까지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분해된 그런 영양소들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자, 이 바다의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영양소들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 주면 그걸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는 생산자들이 훨씬 더 많은 광합성 할 수 있겠죠. 더 많이 광합성되면 더 많은 애들이 몰리게 되고 그만큼 더 많은 물고기들, 더 많은 어족자원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곳을 우리가 용승지대라고 합니다. 밑에서 분해된 영양소들이 다시 위로 올라오고 이거를 광합성과 이제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용승지대는 몇 군데 생겨요. 자, 다시 앞으로 제가 들어갈게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무역풍 얘기했었죠. 무역풍은 동풍입니다. 동풍이기 때문에 적도의 바다를 이렇게 밀어요. 그죠? 이렇게 밉니다. 이렇게 쭉 밀어요. 후 불면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러면 이 바다를 밀게 되면 바다의 표층의 바다가 이렇게 쭉 젖어 밀리게 되면 이쪽에서 밑에서 올라오게 돼요. 물들이 이렇게 위에 걸 밀면은 그 자리에 비어 있는 것을 채워야 될 거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 자, 이 지역 태평양의 동쪽 연안 지역들은요 밑에서 용승이 돼서 여기는 굉장히 많은 어족 자원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위로 올라온 것들이 또 따라서 옆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적도를 따라서 있는 이 지역들도 생산성이 더불어 같이 올라가게 돼요. 우리나라는 용승지대가 아닌데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그 쿠로시오 난류, 그다음에 북쪽에 있는 차가운 해류들이 만나게 되죠. 자, 차가운 해류와 따뜻한 난류가 만나게 되면 아까 봤던 그런 그 공기의 한랭전선이나 온난전선처럼 애들이 만나게 되면 이 안에서 물들이 막 뒤섞이게 돼요. 자, 물들이 막 뒤섞이게 되면서 밑에 있는 것들 또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온대 지역, 이쪽 우리나라 같은 지역들도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용승이라고 하는 현상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요. 자, 용승이 있고요. 자, 여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던 엘니뇨, 라니냐. 엘니뇨는 스페인어로 남자아이,
라니냐는 여자아이를 뜻하겠죠. 다 들어보셨겠지만. 그리고 엘니뇨 같은 경우 우리가 남방 진동, 엔소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엔소. 엘니뇨보다는 전문가들은 엔소라는 현상을 많이 써, 엔소라고 많이 씁니다. 엔소. 자, 이 남방 진동이 무엇이냐? 결국 엘니뇨를 일으키는 여러 요인 중에 물론 엘니뇨를 일으킨 여러 요인, 엘니뇨는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무역풍의 악화를 들 수가 있어요. 물론 무역풍이 왜 악화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무역풍이 악화된다. 무역풍은 동풍이에요, 서풍이에요? 동풍이죠. 자, 후 불어요. 적도에서 바람을 동풍으로 밀어줘요. 이렇게 후 불어주죠. 자, 밀어주게 되면 습한 적도의 그 열대 바다의 공기를 이쪽으로 동쪽으로 밀어주죠. 서쪽으로. 그럼 이 서쪽에서 이 바람들이 상승하면서 여기서 비를 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의 서쪽, 적도의 서쪽에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는 나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애들이 이 속초에 있죠. 그래서 거기에 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태평양의 이 적도의 이쪽 서쪽 여기 다시 이쪽으로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그 페루라든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비가 별로 안 와요. 왜? 밀어줬어요. 밀어주고, 그러니까 습한 공기를 저쪽 다 밀어가잖아요. 지금 무역풍이 여기는 비가 별로 안 내려요. 건조한 지역이죠, 상당히. 자, 이렇게 건조하고 이런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자, 공기가 이렇게 강하게 밀어내니까 여기 아까 용승 얘기했었죠, 용승. 강하게 이렇게 바닷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바다는 남미 이쪽 지역의 바다는 굉장히 풍부한 그 어장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바람이 약해졌어요. 무역풍이 약해졌어. 약해지게 되면 이제 비가 이쪽 지역이 뿌려져야 되는데 이쪽 지역에 뿌려지지 않아요. 우리 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있죠? 거기에 뿌려져야 되는데 뿌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화재가 아주 빈번해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벌써 그것도 오래전입니다. 엘니뇨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던 시절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산불이 한 달 이상 난 적이 있어요.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죠. 자, 여기 건조해져요. 반대로 이쪽에서 비를 뿌리게 됩니다. 이쪽에서. 그래서 여기 홍수가 나기도 하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용승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 그러니까 어족 자원들이 이 어부들이 이제 굉장히 그 물고기를 못 잡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을 일으키게 돼요. 그럼 왜 편서풍이 약해지느냐 또는 강해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뭐 학자들이 가장 많이 드는 예로서는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되는 뭐해요?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 얘기를 많이 하게 했죠. 모르겠어요. 어떤 요인들이 여기 엔소 이펙트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구 온난화가 가장 큰 영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트 기류 변형시키는 것도 나오죠. 제트 기류. 여러분 이 제트 기류 변형된 것들의 효과를 작년 1월 겨울에 톡톡히 봤을 거예요. 제트 기류라고 하는 거는 저기 한 북반구의 이 북반구나 남반구에 있는 차가운 공기들을 가둬줘요. 이렇게 제트 기류. 제트 기류를 타고 여러분 제트 기류를 언제 느낄 수 있냐면 혹시 유럽으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간 적이 있으면 유럽 가는 비행 시간하고 유럽에서 여기 오는 비행 시간 어느 쪽이 더 짧아요? 그거 모르시죠? 그러니까 안 해보셨죠? 유럽을 안 가봤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유럽을 가는 쪽이 훨씬 더 짧습니다. 유럽에서 이쪽 오는 것보다. 왜냐하면 제트기를 타고 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가요. 거꾸로 올 때는 제트기를 거슬러서 와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들게 돼요. 자, 그런 제트기류가 있는데 밑에 남방 진동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러니까 적도에서의 공기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진동이라고 하는 건 흔들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트기류도 더불어서 흔들리게 됩니다. 제트기류가 흔들리게 되면 제트기류가 일정하게 흘러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회오리를 치면서 예를 들어 여러분 이게 쭉 가야 되는데 얘가 막 요동을 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요동을 칠 때 위에 북반구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확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겨울에 뭐 영하 20도, 30도 내려갈 때가 바로 그때 북반구에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거죠. 얼마 전에 1월 달에 미국의 미네소타라든지 시카고 이 지역이
뭐 얼음 폭풍 맞았죠? 그런 건 전부 다 이 제트기류의 영향이 있어요. 제트기류가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자, 엘니뇨, 라니냐 이렇게 돼 있죠. 라니냐는 무역풍이 반대로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엘니뇨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가뭄이 되거나 이렇게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로 태평양 지역에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온난화가 되거나 여러분 올 여름은 너무 두렵죠. 얼마나 더워질지. 작년에 기록을 세웠는데 사람 체온보다 올라가고 걱정이에요. 그죠? 사람 체온보다 올라가는 시대를 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시대에 살고 있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 지구의 대기의 이런 그 변화가 얼마나 우리의 기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금 여러분 보시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거의 이제 요인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지구 온난화 얘기를 들고 있겠죠. 여러분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만 생각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수증기, 그다음에 이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다 해당이 됩니다. 메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온난화에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많은 열 에너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메탄은 엄청나게 강력한 온실가스예요. 다만 이산화탄소보다는 양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이 이산화탄소도 우리 대기에서 차지한 양이 극히 미미합니다. 대기 중에 질소가 70% 정도, 산소가 한 20% 정도, 나머지는 뭐 기타 기체들인데 거기서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산화탄소가 한 0.7% 정도 되나? 그 정도에 불과한데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이런 온실가스가 없다고 하면 온실가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지금 온실가스 욕을 해댔지만 여러분 지구에 온실가스가 없다고 하면요. 이 태양 에너지를 잡아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이 되면 좀 서늘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얼어 죽을 정도는 아니죠. 이런 온실가스가 없게 되면요. 지구의 온도, 이렇게 따뜻한 온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따뜻한 온도를 유지할 수 없고요. 밤이 되면 엄청 차가워지는 그런 현상이 되죠. 예를 들어 여러분 달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달은 햇빛이 비치면 몇백 도 그 다음에 햇빛이 없어지면 마이너스 몇백 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가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대기 안에 이런 온실가스가 있다고 하는 거는 생명의 존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이게 너무 과도하게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온실가스의 역할은 얘들이 가지고 있는 분자 내에 지구가 예를 들어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가 있죠. 태양 에너지의 일부의 열을 흡수할 수 있고요. 또 지구에서 밖으로 이렇게 복사되는, 그러니까 열복사죠. 열복사의 일부를 자기들이 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기온을 일정하게 따뜻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도 또 지형적인 요인이 있다고 그랬죠. 각 국지적인 요인들. 같은 편서풍 지대에 있지만 왜 우리나라랑 뭐 미국이랑 이런 데가 다 기후가 다를까? 같은 우리나라인데 예를 들어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은 왜 기후가 다를까? 여기 근데 하나 예가 나오죠.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이 있어요. 영동, 영서 얘기했지만 여기가 일종의 영동 지역이고 여기가 영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동 지역은 비가 많이 와요. 영서 지역은 비가 별로 안 옵니다. 특히나 봄 같은 때 심하죠. 매우 건조해집니다. 그 이유는 바다에 있는 습한 공기가 영동에서 영서로 이렇게 넘어갈 때 어디랑 마주쳐요? 태백산맥이랑 마주치죠. 높은 산맥이랑 마주치게 되면 올라가다가 대부분 비를 뿌려요. 올라가다 비를 뿌리고요. 넘어가면 비를 뿌리게 됐으니까 건조한 공기가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은 되게 건조해집니다. 이 그림은 지금 미국의 지금 서부 지역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 서부 지역, 제가 몇 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쭉 차 타고 봤는데요. 비가 전혀 안 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정말. 제가 데스밸리, 여러분 데스밸리 아시죠? 들어본 적은 있나요? 죽음의 계곡 번역하면 죽음의 계곡 정도는 아닌데 가보면 정말 다 사막 같아요. 그 사막의 어떤 정취를 딱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몇 시간만 더 내리면 더 해안 쪽으로 오게 되면요 비가 엄청 많이 내요. 그때 2월에 갔었거든요. 그 아까 얘기한 그 지역 기후대에서는 2월에 비가 많이 옵니다. 1월, 2월에. 그래서 춥지는 않은데 좀 춥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얼어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근데 거기서 한 몇십 킬로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몇십 킬로가 아니라 몇백 킬로구나. 좀 들어가니까 비가 거의 안 와요. 데스밸리에서 느꼈던 건 핸드폰이 안 터져서 굉장히 이런 데서 자동차 고장나면 곤란한데 이렇게 걱정하면서 이렇게 운전했던 기억이 나요. 차도 안 다녀. 이렇게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요. 각 기후대별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생물 군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생물 군계. 생물 군계는 꽤 커다란 생태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각 지역의 기후에 적응한 생태계 군집의 특성을 보이는 지형학적 지형이라고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네요. 생물 군계는. 그래서 뭐 한 번쯤은 들어본 뭐 사막도 있을 거고요. 뭐 온대, 뭐 열대우림 이런 것들이 다 생물 군계에 해당됩니다. 보통 생물 군계 이름을 딸 때는 식물 이름을 많이 따요. 열대우림, 우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숲이란 뜻인데 비가 많이 오는 숲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주로 그 생산자 역할하는 식물이 주가 되겠죠. 물론 동물들도 있으니까 동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그런 어떤 식물들의 특징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요인이 있겠죠. 자, 기후의 여러 요인 중에 아까 얘기한 기온과 평균 강수량 제가 얘기를 했었죠. 평균 기온과 평균 강수량인데 역시 강수량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생물 분계가 결정이 됩니다. 자, 열대 지방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열대죠. 아래 저위도 지역이 저위도 지역인데 여기에 비가 많이 오는 곳을 우리가 열대 우림이라고 합니다. 쭉 있고 열대 계절림은 몬순 기후 이런 데들이 있죠. 일부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열대 지역이 항상 비가 오는 건 아니고 그런 데도 있고 또 우기, 건기가 뚜렷하게 나눠지는 곳도 있죠. 동남아시아 놀러 갈 때 우기 때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우기 때는 값이 되게 싸요. 가면 비만 실컷 구경할 수 있어요. 날씨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그런 애들도 있고요. 좀 더 건조해지게 되면 관목이라고 하는 관목림이 존재합니다. 관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나무를 우리가 나무 목자 쓰죠. 나무와 우리가 목본과 초본 식물을 구분하는데 목본은 굉장히 단단한 줄기가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무. 근데 나무 중에 나무를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관목과 교목으로 구분해요. 관목은 키가 작은 나무들이 있어요. 키가 작은. 키가 안 커요. 얘들은. 키가 작은 나무들이고 교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높이 자라는 애들 교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목과 교목인데 관목림이 자라는 곳들은 키가 작은 곳들은 키 작은 나무들은요 약간 건조한 지역이 잘 살아요. 건조하거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는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도 잘 살 수 있는데 교목들 큰 나무들은 뿌리도 깊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건조하거나 추운 지역이 못 살아요. 왜냐하면 그 덩치를 유지하는데 건조하면 수분을 뺏기죠. 추우면은 열을 뺏길 여유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자기가 이 추위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살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관목림은 좀 더 교목보다는 이 터프한 환경이 잘 삽니다. 자, 사바나로 가면 이제 점점점 나무들도 없어지고요. 풀만 나와요. 사바나 열대 초원들 있죠. 뭐 우리는 다 케냐 가면 다 똑같은 애들 살겠지 생각하지만 사실 사바나에서도 관목림이 있는 곳과 그다음에 풀만 있는 곳은 생물상이 다릅니다. 동물들이. 자, 좀 더 가서 더 건조해지게 되면 열대 사막들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열대 사막. 잘 없긴 하지만 열대 사막들도 있고요. 자, 여기 중위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낙엽수립.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낙엽수립이 되겠죠. 여러분 낙엽수. 봄 활엽수 중심으로 돼가지고요. 가을 되면 낙엽 떨어지고 하는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식물들이 잎을 떨어뜨린 이유는 순전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잎이 색소가 생기고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요즘 꽃 예쁘게 피지만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꽃을 피우는 건 아닙니다. 다 자기들이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 되겠죠. 식물들이 잎을 떨어뜨린 이유는 자, 겨울이 되게 되면 광합성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추워지게 되면요. 광합성 관련된 효소들도 작동을 하지 않고요. 빛의 양도 떨어지기 때문에 잎을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겨울에 또 얼게 되면 잎의 조직들도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얘를 떨어뜨리고 여름철에 저장했던 그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인 이유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원지대가 있습니다. 온대 초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지금 왜 온대 초원이 남아있지 않냐면요. 온대 초원은 작물을 기르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중부 지역들, 지금 옥수수밭, 거대한 옥수수밭이 되어 있는 그 미국의 중부 지역, 또 남미의 거대한 초원들 전부 다 지금 다 경작지로 개발되어 있죠. 이런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곳들. 그다음에 온대 지역의 사막들도 있죠. 온대 사막들. 열대 사막과 온대 사막 차이는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온대 사막 하면 그냥 미국의 사막들이 떠오르죠. 사구로라고 하는 그 사구로 들어본 적 있나요? 미국 옛날 서부 영화 기억하실 수 있는 나이가 아니겠구나. 김규리 선생님 서부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없어요? 옛날 그 미국의 어떤 그 뉴멕시코 지역 같은 데 가보면요. 선인장 중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옆으로 꺾인 선인장들이 있어요. 아세요? 이렇게 생긴 선인장이 있어요. 가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사크로 선인장들이 있어요. 이런 선인장이 있는 지역이 그러니까 저런 선인장이 많이 발달한 지역이 온대 사막이에요. 주로 미국의 온대 사막들이 되겠죠. 자, 그런 사막지대가 있고요. 자, 좀 더 가서 툰드라고 불리는 지역. 그치. 숲이 많은 곳, 좀 비가 오는 곳들은 타이가라고 불리는 침엽수립, 거대한 침엽수립이 형성됩니다. 타이가 지역에 있는 타이가 같은 경우에는 침엽수립이 빼곡하게 있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단일 식물로는 가장 많은 개체수를 자랑하는 식물들이 타이가 지역에 존재해요. 그런 데부터 해서 비가 점점 없거나 더 추워지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점점 식물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지역부터 저기 위에 여기가 툰드라군요. 죄송합니다. 극지 밑에 바로 툰드라죠. 툰드라 같은 경우에는 교목이 살 수 없어요. 관목이나 더 추운 곳은 이끼밖에 못 삽니다. 이끼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저기 되게 추운 곳은요. 땅이 얼어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맨 위만 물이 녹아 있어요. 여름에 되면요. 저 아래 땅속은 다 얼어 있습니다. 영구 동토라고 해요. 그래서 영구 동토, 퍼마프로스트라고 하는데 다 얼어 있고 위에만 살짝 녹아요. 위에만 살짝. 그래서 진흙창이 돼요. 여름엔 진흙창이 되고 얼음이 녹아 있으니까 진흙창이 되는 그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기들이 생성됩니다. 모기들이 구름대처럼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모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모기들. 자,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각각 정말 독특한 생물들이 다 살아가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고산 지역 같은 경우는요. 열대 지역의 고산지대 같은 경우에는 저 아래쪽 저지대 같은 경우는 열대림부터 낙엽수림, 침엽수림, 툰드라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눈까지도 나오죠. 막 그 극치까지 똥이 막 쌓여가지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자, 사막들의 기후가 있어요. 사막 기후하면 이 빨간색은 지금 기온이고요. 그러니까 왼쪽 Y축이고요. 이 아래에 있는 파란색은 강수량이 있습니다. 강수량은 바닥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요. 사막 중에 정말 수백 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린 사막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생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막 지역에서는 정말 쥐어짜서 살아가야 되겠죠. 물이 없어요. 식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식물 중에 거대한 물을 많이 필요한 식물들은 살 수 없습니다. 저런 선인장 같이 여러분 선인장은 시포 식물인가요? 캠 식물인가요? 캠 식물이죠? 캠 식물. 그게 카시 무슨 산 대사인데. 그 선인장 같은 캠 식물 같은 경우에는 기공을 언제 열어요, 걔들이? 밤에 열어요. 기공을 밤에 여는 이유는 낮에 열었다가는 기공을 열면서 증산을 해야 되는데 물이 쫙쫙 빠져나가죠. 얘는 물을 잃는 순간 생물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에만 살짝 열어요. 그래서
밤에 얻은 CO2를 C4로 저장했다가 탄소 4개짜리 말산 이런 걸로 저장을 했다가 낮에 거기서 이 이산화탄소를 꺼내가지고 광합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불쌍하게 살아가는데 자 이렇게 물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적응을 하고 있어요. 사막에 사는 동물 중에 사막쥐 같은 애들은요 물을 못 마셔요. 물을 마실 수 없어요. 물 없어. 걔들은 그러면 물이 필요한 물은 어떻게 얻느냐면은 음식을 먹어서 물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사를 하게 되면요 갑자기 그 동물 생길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대사를 하게 되면요 포도당을 분해하면 뭐가 나와요? CO2가 나와요. 또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 물로 살아가요. 음식을 먹고 그 물로 그때 대사를 다 시켜서 나오는 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걔들은 우리처럼 탁 목을 넘기는 이 물의 느낌을 평생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불쌍한 애들이죠. 자 그래서 사막에 필요한 적은 열에 견디기, 물을 보존하기 이 두 가지로 그게 되겠습니다. 여기 캥거루쥐 열심히 먹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사막 같은 경우는 사막도 워낙 다양해요. 열대 사막, 온대 사막 너무너무 다양한데 또 기회적으로 비가 오는 사막들이 있죠. 그런 데서는 여러분 다큐멘터리에서 한 번씩은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가 올 때 모든 생물들이 거기서 막 짝짓기도 다 해요. 비가 오는 그 짧은 순간 며칠 안 되는 그 순간에 그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 땅속에 깊이 들어가서 삽니다. 동면처럼 살아가요. 동면하듯이. 그런 데도 있고요. 비가 영원히 안 내리는 곳도 있겠죠. 또 뭐 사막에서 이제 뜨거운 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행동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동물들도 존재합니다. 이제 낮에는 흙 속에 파묻혀 있다가 밤에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낮에는 그늘 아래에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또 어디에 들어가서 사는 애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애들이 존재합니다. 자 사막은 사람들이 버려진 땅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땅 주인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막에다가 도시를 건설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사막 도시 가장 유명한 게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데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옛날에는 사막이었다고 해요. 사막. 지금도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 미국 대공황 시절에 댐을 만들었잖아요. 후버 댐. 굉장히 그 가면은 한번 코스에 이렇게 댐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사진 찍고 그냥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 댐이 있고요. 그 댐으로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물을 공급해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그래서 사막 도시 이렇게 건설하고요. 또 이제 여기 보면 토양 염분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물을 아무리 담수라고 해도요. 담수를 넣었다가 담수가 마르잖아요. 그럼 그 담수 안에 미량이라도 염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막화가 계속 되느냐? 분명히 옛날에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강 그 사막 그 유역이 있죠. 지금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강 지역이 옛날에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였는데 그 지역이 지금 사막이에요. 그렇죠? 아세요? 거기 지금 어디지? 사우디아라비아 막 이런 데잖아요. 그렇게 사막에 갈수록 사막화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자 물을 끌어다 써서 관계를 우리가 한다고 해요. 관계. 물을 끌어다 써서 농업을 짓잖아요. 그 물들이 딱 증발하죠. 그 물 속에 들어있던 미량의 염분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식물들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대요. 염분이 계속 축적이 되면요 식물들이 못 자라고 그러면서 사막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부분도 있고요. 사막에 물 막 없으니까 사막 저 아래 깊은데 대수층에 있는 물이 끌어놨어요. 지하수가 사라지거나 또 사막 같은 경우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 우리가 태양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 태양광 발전을 할 때 딱 좋은 지역이죠. 비가 안 오고 항상 햇빛이 비치니까. 그래서 이런 걸 설치한 지역이 주로 사막이 되죠.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초원 지역은 비가 아까보다 좀 더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본 식물들은 목본보다 나무보다는 물을 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충분 그 식물들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이 강수량을 내려요. 자, 열대초원이 있고 온대초원이 있고 냉대초원이 있는데요. 열대초원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게 되겠죠. 1년 내내 부식이 되면 20도 이상이 되는 온도가 되겠고요.
온대초원은 자 오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갔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좀 내려가는. 캔사스 같은데 미국의 그 미국 중부 지역이 되겠죠. 그다음에 냉대초원, 툰드라 같은 경우는 온도가 굉장히 낮죠. 비도 별로 안 오고 어쨌든 초본 식물만 자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되겠습니다. 풀들은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잡초 제거도 이런 거 시키고 하던 시절인데 지금은 상상을 못하겠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그랬어요. 학교에서 야 내일 갖고 올 때 농기구 하나씩 갖고 와 이렇게 시켜요. 무슨 얘기는 홈이라든지 삽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은 뭐 시키냐면 수업을 안 시키고 학교에서 관리하는 나무 있잖아요. 거기 풀 뽑기 시켰어요. 풀 뽑기 시키고 학교에 그 잡초 난 거 다 제거시키고 이런 거 막 하던 시절이에요. 저는. 지금은 큰일 나죠. 그렇게 일단 학부모들이 난리가 날 텐데. 근데 이제 잡초를 뽑다 보면요, 잡초에 엄청난 생명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팍 뜨면 밑에 뿌리들이 쫙 뻗어 있어요. 초원지대는요, 이 풀들이 쫙 뻗어 있죠. 이렇게 풀들이 다 덮고 있기 때문에 초원지대의 풀들은 그러니까 풀들이 딱 덮고 있기 때문에 토양이 유실이 안 돼요. 잘. 그러니까 토양이 단단하게 풀들에 의해서 풀들의 뿌리나 이런 거에 의해서 다 돼 있어요. 굉장히 그리고 풀이 죽게 되면 풀들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거름이 되죠. 풀은 쉽게 분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 잘 돼요. 물론 이제 열대 초원 같은 경우에는 좀 사바나 우리 그 캐나 같은 데 보게 되면 막 굉장히 뭐 없어 보이긴 하지만 온대 지역 초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 비옥한 지역을 갈아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작지대를 만들죠. 평평한 데다가 식물도 풀 같은 거 잘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물로 쓰는 벼, 밀 다 풀이에요. 풀. 초분들이죠.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죠. 단일 작물로 쫙 키우는 거죠. 저 옥수수가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포닥할 때 아이오와주에 학회가 있어서 간 적이 있는데 아이오와주는 자랑할 게 뭐가 있냐 했더니 옥수수가 자랑이래요. 옥수수. 가도 끝이 없는 옥수수밭. 차를 타고 하루 종일 가도 옥수수밭밖에 없는 그런 데. 그리고 거기서 학교 기념품을 뭘 주냐면 USB를 줬는데 USB가 옥수수 모양의 USB를 줬어요. 그렇게 자랑할 게 없었나 봐요. 굉장히. 굉장히 그 넓은 그런 그 지역을 그렇게 단일한 작물로 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 그 아프리카의 초원 중에 건조 초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목지대가 있습니다. 관목은 이렇게 작은 나무라고 했죠. 초원지대는 아예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관목지대가 유지되는 것은 초원지대보다 훨씬 더 많은 강수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큐멘터리 중에 뭐죠? 라이프 온 얼스인가? BBC에서 만드는 이 얼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를 보게 되면요, 이 초원지대에서 그 건기와 우기 때 극명한 변화를 볼 수 있어요. 물이 생명이죠. 물을 찾아가지고 이 수많은 동물들이 수백 킬로미터를 막 이동을 해요. 특정 지역에. 그 어떻게 본능적으로 그게 머릿속에 코딩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쭉 이동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즐기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얘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 그 우기 때 살다가 건기가 되면 특정 지역으로 막 몰려가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는 생물과 여기에서 보는 생물들이 다르죠.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같은 초원 지역마다 이렇게 좀 생물상이 다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초원지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옥한 토양이에요. 비옥한 토양이고 또 그걸 먹고 사는 수많은 동물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단일 작물로 다 심게 되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작물로 이렇게 심고 이렇게 다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풀뿌리들이 토양이 유실되는 걸 막아줬는데 그 부분이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토양이 우리가 토양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이게 단순간에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잃어버리면 복구할 수가 없어요. 토양이 소실되게 되면 식물들이 안 자라게 되고요. 식물들이 안 자라게 되면 동물들이 먹을 게 없겠죠. 그래서 상당히 괴로운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생태계가 힘들 수 있죠. 자, 여기 툰드라가 되겠습니다. 툰드라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워요. 여름에만 잠시 있죠. 모기가 딱 중간에 나오죠. 이 모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수억 마리 정도가 막 생깁니다. 이 모기들이 이제 이 짧은 여름 동안 번식을 하기 위해서 피를 빨아야 돼요. 특히 암모기들은 피를 빨아서 자기 그 다음 세대 알을 만들 단백질을 얻죠. 그렇기 때문에 가리지 않고 피를 빱니다. 특히 여기 술록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모기한테 당하게 되면요. 물론 술록들도 털이 북실북실하기 때문에 모기한테 잘 안 뜯기지만 그래도 모기들이 어떻게 해서든 피를 얻으려고 난리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지역들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고 여름에 이렇게 위로 올라간 철새들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런 철새들이 모기를 먹어요. 올라가서. 왜냐면 곤충의 가장 큰 적은요 조류예요. 새들이에요. 새들이 곤충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벅스 라이프 같은 만화 영화를 보시게 되면 나름 이렇게 메뚜기를 물리치기 위해서 걔들이 새 모양을 만들잖아요. 메뚜기들이 상당히 놀라면서 도망가는 장면들 떠올려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곤충들을 참 좋아해요. 새들이 먹기 좋죠. 이렇게 돼 있고요. 추원 지역은 경작지로 많이 이용된다라는 얘기고요. 토양 유실도 많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툰드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 지역에 원유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습니다. 툰드라 지역은 여기 토양에 미생물들이 많이 살까요? 많이 못 살까요? 여러분. 별로 못 살겠죠. 추우니까. 그래서 사체들이 그렇게 잘 분해가 안 돼요. 분해자들이 활발해야만 이게 영양소 이렇게 되는데 토양이 그래서 비옥하지 않습니다. 땅도 얼어 있을 뿐더러 토양도 비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경작을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경작지로는 꽝이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차파렐, 우리 경엽수립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데요. 이 차파렐 같은 경우에는 온대성 관목지, 또 어떤 책에서는 지중해성 관목지라고 얘기합니다. 지중해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지중해 기후인데 겨울에는 습하고 여름에는 건조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디 있지? 이건 온대 화렵수입이네요. 잠깐만요. 여기 캘리포니아나 이런 지중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건조하고요. 겨울에는 습한 그런 어떤 지역이 되겠어요. 자, 온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되게 익숙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온대 지역. 이건 열대우림이네요. 죄송합니다. 온대는 뒤에 있어요. 열대우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또는 아마존 같은 데 가면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열대우림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나무들이 살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구 만든 나무들이 열대우림에서 배워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거기 그런 나무들이 자랄 수 있을 만큼 생산성이 풍부하죠. 그 생산성이 풍부한 건 뭐냐면 죽으면 열대우림 같은 경우에는 이 식물이나 이런 것들 죽게 되면요 낙엽이 쌓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분해돼요. 바로 식물이 그걸 다 흡수해요. 그러니까 흡수한 모든 영양소들 다 지금 생산성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비옥하지 않아요. 땅은 그러니까 영양분이 거의 없어요. 이게 다 생산성이 돼가지고요. 1차 생산이 돼가지고 없습니다. 그게 거대한 나무고요. 그래서 이 나무의 이 수관층을 따라가죠. 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따라가지고 수많은 생물들이 존재합니다. 나무에서 예를 들어 원숭이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는 애들도 있고요. 또 나무를 타고 다니는 어떤 곤충들, 또 밑바닥에 사는 어떤 생물들,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고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이 열대우림에 존재해요. 그만큼 생물 다양성의 보고죠. 싫어하시는 분은 끔찍하게 싫어할 수 있죠. 막 아마존 같은 데 사람 자라고 하면 여러분 잘 수 있나요? 못 잘 것 같죠. 벌레들 정말 많아요. 곤충들도. 이런 곳이 바로 열대우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대우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층별로 이 나무의 층별로 수관의 저 높은 곳과 낮은 곳에 저 바닥에 사는 생물들이 다 달라요. 다르게 다른 종류의 생물들이 살아갑니다. 그만큼 많은 생물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온대 화렵수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이 지역이 되겠죠. 익숙한 생물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지역은
겨울이 있죠. 계절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계절들이 있고 그 계절 적당하게 이제 화렵수명이 많기 때문에 겨울 되면 이제 생산성이 떨어져요. 여름에는 굉장히 생산성이 높고 그런 애들이 있고 겨울 되면 많은 동물들이 동면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지만 식물들도 잎을 떨어뜨리는 그 순간부터 얘들은 일종의 동면 상태야. 다름 없어요. 그냥 딱 버티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침엽수림이 되겠습니다.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요 뾰족한 그 잎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침엽수라고 하죠. 침엽수림.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침엽수도 일종의 낙엽을 형성하긴 합니다만 얘들은 그 화렵수처럼 겨울 되기는 될 때 확 떨어뜨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떨어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겨울에도 굉장히 푸른색을 띱니다. 그래서 뭐 상록수라고도 하기도 하죠. 항상 푸르다 해가지고. 자, 이런 침엽수는 그 잎의 모양이 수분 손실을 좀 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 추운 온도에도 잎의 조직들이 손상이 덜 되게 그런 어떤 적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유심히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침엽수 주변에 땅을 보게 되면요 식물들이 안 살아요. 본 적 있나요? 소나무 아래 보세요. 소나무 아래 풀들이 거의 안 자라요. 그러니까 얘들이 산성 토양을 만든다고 합니다. 얘들이 분비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산성 토양을 만들어서 다른 식물들은 거의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타이가 지역 같은 데 가보면요 식물의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거의 단일 수종으로 꽉꽉 차 있어요. 단일 수종과 차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또 이런데 또 적응하는 동물들이 있겠죠. 당연히요. 네. 좀 추위에 잘 적응하는 그런 동물들 이런 애들이 여기 생기게 될 겁니다. 자, 보통 이런 어떤 그 삼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침엽수림 같은 경우에는 벌채를 많이 하죠. 나무 타이가 되어 있는 나무들 똑똑 이렇게 잘 똑바로 자라기 때문에 벌채를 많이 해요. 벌채를 많이 하고 그 나무들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숲을 숲을 이제 조림해가지고 잘라내면 또 이용해야 되니까 목재업자들이 또 조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조림이요. 그 새로운 숲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숲을 심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계속 목재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목재를 일부 지역으로 잘라내면 또 잘라낸 지역에 다시 심어요. 나중에 이제 뭐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또 벌채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나무를 잘라낸다는 거는 그 지역에 있는 생물들도 같이 터전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를 막 잘라내게 되면 여기 있는 생물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이제 사람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죠. 돈을 위해서 또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나무도 잘라내고 환경도 이렇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사막 지역도 사람들이 많이 개발하는 지역이죠. 이렇게 댐을 짓거나 아니면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숲이기 때문에 조림을 하거나 또 광산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